지금부터 미래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이란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JDC 환경사업처 임영종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세션 진행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분간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곧바로 35분간 토론 이어가고요.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 후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며 토론은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 참가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JDC 투자사업본부 박현철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본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스마트팜 프로젝트 매니저 피터 블록입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강호진 농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변영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정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JDC 환경사업처 변형선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세션의 좌장이신 박현철 JDC 투자사업본부장님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하시고. 네네.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르시고. 자리. 뭐 필요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셔도 금일 미래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 세션 좌장을 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사업본부장 박현철입니다. 저희들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첨단 산업, 교육, 의료, 관광 이런 단지 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이는 제주의 밝은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서 JDC도 제주의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흔히들 관광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관광도 농업이 없으면은 담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제주도 오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면 눈 덮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감귤밭, 그리고 드넓은 새하얀 메밀밭, 이런 것들은 사실 제주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의 중요한 자원이지만은 또한 이게 또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과 관광 그리고 제주도의 삶, 이 모든 것이 같이 섞여 있다는,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가장 근본은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농업의 발전 또 농업의 지속적인 그런 발전이 없이는 제주도의 관광이든 아니면 제주인의 삶 자체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이 세션에서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쓰레기 문제, 물 문제, 교통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세션이 길어져서 조금 우리가 늦게 시작했는데 이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물 문제도 다급하지만은 그러나 이 농업 문제는 좀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서서히 정말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좀 지금은 이제 대응을 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이제는 실천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저 멀리 그 와게닝겐 대학에서 오신 피터 블락 씨가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를 듣고 나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제주도에 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뭔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게 하고 우리 이제 먼저 피터 블락 씨는 우리 그 네덜란드 유명한 그 농업 전문 대학인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에서 스마트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 농업하면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호주 등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세계적인 그 농업 강대국은 사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그 좁은 국토 면적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농업 강대국은 네덜란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스마트팜 기술과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딥러닝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터 블락 씨의 우리 먼저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블락, please. Thank you. So, thank you for the nice introduction. My name is Pieter Blok, and I work as a research manager, smart farming, at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from the Netherlands. Is it on? Some technical problems. Yes. Okay, so continue. So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that's the organization I work for, and it's based in the center of the Netherlands, in a city called Wageningen. It's probably not very familiar to most people abroad. Most people abroad know Amsterdam or Rotterdam or Utrecht. Wageningen is actually a very small city, but it's very known for its agricultural university. So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basically consists of two organizations. The first is the Wageningen Research, and the second is the Wageningen University. The Wageningen University is not a very big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It only has like almost 10,000 students. It's very niched, as we can say, on agriculture and innovative food production. But interesting to know, it's a very international university. So from these 10,000 students, there are more than 100 nationalities studying in Wageningen. So it's a very international-oriented university. And we've been rated for several years as the best agriculture university in the world. It's not something I made up, but it's a ranking system, but it's very specialized in agriculture. Actually, I work for Wageningen Research, which is also part of the bigger organization. And Wageningen Research is focused on doing contract research. The contract research is for strategic and applied research, especially for government, but also for the European Union and for companies, so for the private sector. Roughly 3,000 employees and the annual turnover 150 million euros. But especially what's interesting for you is the research we conduct in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ith the government, and with the European Union. So, to highlight some aspects, where are we working in? Agriculture, basically, it's a very broad field, of course, but agriculture, very simplified, involves the production of food. What we have seen in Europe, but also in Asia after Second World War, was a massive increase in food production, thanks to increased mechanization, bigger machines,
bigger machines that can do more research efficiency, better fertilizers that improve crop production, but also new plant varieties that are better able to sustain in the fields to produce more crop or to be more robust against diseases or nutrient deficiencies, thanks to plant breeding. We saw a massive increase in food production, but on the other hand, we also can forecast that in 2050 there will be 9 billion people on the world. And currently there are like places on the earth that starve. That there are still like a lot of places in the world that have problems getting enough and good quality of food. So the basic question and the basic challenge for agriculture and for us as researchers in the agricultural domain, how can we make food production in such a way sustainable but also high productive to feed all these 9 billion people? And that's a very big challenge. So to feed 9 billion people, that'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agriculture, of course. But we have to feed these people with less and less resources available, especially land, for example, due to increasing cities or drought or salinity problems. The available land for agriculture declines, but also phosphate depletion and the availability of good fertilizers is a problem that i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decades. Also, the availability of healthy, good water for crops to grow is another important issue. And of course, that's the same with cars, but also the fossil fuels are depleting in agriculture. But an especially interesting thing is that also the resources regarding the human resource, regarding to produce food, are declining. So it's interesting to see, if you see the chart, in 1850, almost 70% of people in Europe were working in agriculture. Nowadays, it's less than 7%. So it's rapidly declined over 150 years. So there's less human labor available to produce these high amount of foods. And simultaneously, there are also challenges regarding the environment. We need to produce food in an environmental friendly way. We cannot produce foods with a lot of chemicals or with a lot of fertilizer or a lot of water that eventually causes the future generations with the problems. So that's something we do not want to do. But also the food safety and the animal welfare are some things that is really challenging in agriculture. So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r the key innovators that can help us to produce more food with less inputs is smart farming. Smart farming involves all different technologies, robotics, or very, very low-scaled machines, but all intelligent ways of farming to produce that higher amount of food to feed everyone with the less resources available. And that's especially challenging. So that's also a new kind of field that's really needed and that's really being developed currently in the Netherlands, but also in different countries, to produce that higher amount of food with less resources. And we can think about better or smaller or more intelligent machines that can do dedicated actions to, for example, to ease the soil or to do more precise tasks for seeding, for fertilization, disease control, but also harvesting. Eventually, also, this smart farming involves the different use of data that is currently being imposed in agriculture. So it involves a lot of big data and big data analysis for track and tracing, but also for crop monitoring. And that's something that smart farming can also help to produce more food. The next slides I'm about to present to you highlight some of the projects we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Netherlands, but also together with our partners within Wageningen, within the university, but also from Dutch companies. And I realize these examples of smart farming
are more or less focused on the northwest European situations, especially the Netherlands, which is known as a flat country. We don't, for example, produce rice, which is the main crop in Korea. But I hope with these slides and with these examples of these machines to also give an insight in how these systems are now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but also for how these machines can maybe help Korean agriculture. So I'll highlight some autonomous guided robots that alleviate the problems with human labor, but also the small and swarm robotics that are better to ease the soil, but also the real autonomous robots who can do autonomous action. For example, the detection and the control of weeds or the autonomous harvesting of crops. I want to conclude with the slides about big data and how can big data be used in agriculture. And then I try to highlight these examples of the Dutch situations a little bit more to the Korean and the Asian perspective. Next, previous, yes. So this is a research collaboration that has been done with our university and the South Korea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is based in Jeonju in South Korea. And this robot is specifically designed to travel on mountainous orchards in Korea, especially pear and apple orchards. And this robot uses intelligent sensor systems and intelligent algorithms to autonomously navigate its way in between the tree trunks. And as you can see, it's kind of like a big Google car, as you can say. It perceives its environment by use of intelligent sensors, LiDAR sensors, and also camera systems that really enables the operation of the robot without human labor. And that's especially challenging in South Korean orchards, which has a lot of hills, which have a lot of slopes, that a lot of fields are inaccessible or even dangerous to travel for humans. Now with this robot, we can alleviate these problems. So we don't need humans, or we don't need a big machine which has the risk to collapse on humans, for example. We have this autonomous platform which can do its autonomous work in the South Korean orchards. It's specifically designed to travel up to 10 degrees of mountain slides. Of course, it can be higher, then we just put a different and a higher robotic motor in it. Currently, this robot is not doing something autonomously yet. It's only driving and navigating. But eventually, with this kind of platforms, we are able to do sensor systems. So we can enable sensor systems. Oh, next slide, please. If it's working. Oh yeah. Previous. Yeah. So with these kind of systems, we can enable the different sensor technologies. For example, this slide will show different sensor system that can inspect the crop, which is in this case apple, and with deep learning technologies, which is now the state of the art in AI, in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use this sensor system or on our autonomous platform, for example, to spot places in the orchard when there's a lot of apples, for example. And an apple, eventually, when it's growing big and it's not being harvested, it falls on the ground and it rots. So if you have this information, you know exactly where, on which spot of the orchard, when to harvest or when to apply chemicals for disease prevention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se kind of systems can help these autonomous robots to be more smart. Another interesting application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in the Netherlands, within our university, is the weed management. So weeds are basically plants that limit the growth of crops. So they grow in between plants, and based on that, the plants cannot grow to their full potential. We need to tackle these weeds. So normally, also in Europe, there's a lot of like chemicals, we call them herbicides, they are used to kill the weeds. But as you can imagine, chemical application is not very wanted for, it's not very
it should not be the future. Especially in organic agriculture, farmers cannot use chemicals, so they still need human labor to remove the weeds in between the plants. So together with a Dutch company, our university developed a smart weed management system in case of a machine, which can do the mechanical intra-row weeding. And it uses computer vision technology, so basically how our human eyes work and the brain, to distinguish between to distinguish between plants and weeds. And if we know where the plant is and where the weed is, we can do a pneumatic hoe, we can steer it, and we can kill the weed. So in this slide, you see how the system works. So this is a very fast detection algorithm which is used to distinguish a volunteer potato, which in this case is the wheat, between the sugar beet plants. And if we have these systems, we can build this on a machine which can do its action automatically. And in the next frames, you will see how the machine works. So this is a lettuce crop, and the lettuce crop is being inspected by a camera system and by an artificial intelligent algorithm to distinguish between the plants and the weeds. And if we know where the plants is and when the weeds are, we steer the pneumatic hoe in between the plants. So as you can see, only the weeds are being tackled and the plants are not harmed. So that's a way to kill the weeds mechanically without the use of any chemical in between the plants. And that saves a lot of chemicals. And that's especially interesting for organic farming who cannot use these chemicals. So they can still reach higher production levels, but without the use of chemicals. And this system can have a driving speed up to 8 kilometers per hour. So that's pretty fast. And that's thanks to this high accurate and these high speed deep learning algorithms. These kind of machines, these big tractors, they cannot be used on grasslands, because grasslands, also in the Netherlands, but also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re especially moist, so they cannot bear the different machines. This is a smaller scale robot who can use, it's also using a camera system, to control broad-leaved weeds in the grasslands. And these weeds are harmful because they cannot reach the full grass potential. And for example, when cows are in the field and they eat too much of these broad weeds, they even get a bit sick out of it. So this robot was being developed almost 10 years ago, and that in front there's a camera. It can detect if there's a broad-leaved weed in the field, and then it localizes and it drills out, because this weed is difficult to kill, especially in organic agriculture when the use of chemicals is limited. And why do we need to drill the complete plant out? Because the weed can spread by its root system. So if we also destroy the roots, then it doesn't spread anymore. So these were robots for wheat. So weeds are a very difficult problem for that limits plant production growth. This system is used to selectively harvest aspergillus, which is a field crop which is grown in the Netherlands. This system uses capacitive sensors to detect the aspergillus, and if there's aspergillus ready to harvest, it localizes and uses a robotic arm to automatically harvest. This is being developed by a Dutch company, and the Wageningen University did the field trials. So basically, the machine lifts the plastic. It has the signal and the localization of the aspergillus which are ready to be harvested, and then there will be a robotic arm, 2 robotic arms that only harvest the aspergillus that is ready to be sold. So the ones that are not ready to be sold, they still remain in the soil, and these aspergillus will be harvested a few weeks later. So this is a very selective way which can really save up a lot of labor force. Do we want to save labor force? No, we don't.
But we have a real problem in the Netherlands, but also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that there's less and less people available to do this work. This is hard work. You have to be in the field for a whole day. You have to bend. You reach and grasp in the soil. This machine alleviates these problems. So these kind of technologies can be used for open field. But the same technologies with very small robotic arms can be used to harvest strawberry. So this robot is being used to harvest strawberry in greenhouses, but also in the field. And it has all these small arms. So it's kind of like a form of, as we call it, swarm robotics. And these, it's also a selective way. So with these kind of technologies, it's only harvest the ripe strawberry which are red. Almost one of the last examples. Netherlands is also known for high-tech greenhouses. So we have a lot of greenhouses, for example, where we grow sweet pepper or tomato, cucumber. But these greenhouses, these are very hot places. They have high humidity levels to grow the crops. Still, it's also a place where humans need to work. But that, again, there's a problem. There's no humans want to work in these kind of environments, which causes the grower to have a lot of problems harvesting crops. So within the Wageningen University, for the European project, for the European Union, we developed a smart harvest robotic system that can work in greenhouse to harvest sweet pepper. And the system uses deep learning, that's a for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sual servicing, which is basically using a camera on a movable arm to relocate and resense the object. So as a human, if we grasp a sweet pepper, we go in different directions with our arm and with our eyes to grasp the sweet pepper. So the robot exactly does the same. So it mimics the human. So it reaches out to harvest ripe sweet pepper. It cuts it automatically, and it puts them in a big box for storage. Another greenhouse automation project is tomato grafting. Tomato grafting is it's a bit difficult term, but it's basically using a root stem of a tomato and connected to a different vegetative part of a different tomato cultivar to increase crop production. But this is normally a labor-intensive job. These kind of systems are being developed that can automatically cut and clip the different root stems of a tomato plant with a different vegetative part. So it encapsulates the tomato plant, and what happens is that after a while these two parts grow together and you have a better crop. You reach higher crop productions. And this is now currently being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together with our university to reach this way in an automatic manner. Then drones, yeah, of course. We cannot finish this presentation without talking to drones. So in agriculture, when you, as a farmer, when you walk in the fields, you see your crops. But do you see your crops very carefully? Yes, maybe. But with a drone, you can have a high perspective of your crop. You can see, as you can see in the movie, despite as a human, you're always limited to different perspectives. You have only a limited way of perspective. You're very close to the crop. With drones, you're able to fly high, to have a higher perspective, and to see problems in the field, whereas human you can never see. For example, we're currently using hyperspectral cameras, which are cameras beyond the human perception, that can even detect early infestations of disease, of plant disease. So these applications with drones are specifically interesting because drones fly high, drones fly fast, and with these kind of technologies we know exactly the pieces of land which suffer from a growth problem,
or which have a salinity stress, or which have nutrient deficiencies, or which have basically a higher or a lower production. If we have this information, we can put it in a specific application for a robot or for a current machine even, and we, instead of doing a full field application, for example, fertilizer, we can do a very site-specific application of fertilizer. So only on those places where the plants are really growing, we can apply this fertilizer, and we only use the fertilizer where the plant is. So we don't waste any fertilizer, basically, which is better for crop production, because the crop just grows the same way, but it saves a lot of money on fertilization, and on the other hand, i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and it also accounts for the plant protection products like chemicals. That also works. These were kind of like the examples we are currently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but also outside Netherlands. Agriculture is also facing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at's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s basically new way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w ways of machine connectivity to reach a higher productivity level.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pplied in agriculture. So you can think of technologies, key technologies like Internet of Things, which can enable machines to connect to each other and to send data of crops in the cloud, where a farmer can, like, especially like monitor, okay, there's some part of the field which is doing bad, or this machine has less fuel than the other machine, so it needs to be refueled first and then the other machine. All these kind of applications can be enabled by Internet of Things and by machine-to-machine connectivity. Another new technology, I'm not really into that technology, but colleagues at the Wageningen University are, is the use of blockchain. Especially for food products, so for the inspection and for transparency and for human health issues, we can use blockchain technology for improved traceability of food products, and that's currently being used. Almost all of the examples I showed involve lower or higher level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lways sounds very cool, but it's just basically using intelligent sensors and algorithms to improve robot autonomy or improve the decision making for humans. Most of the robotic applications I showed in the movies are using some for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ne key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enabling this higher improvement, this higher autonomy of robots is deep learning. A lot of these different robots are equipped with deep learning, which is a very fast algorithm. It uses a lot of, it really mimics how our human brain works. And how a human brain works is very versatile. If you work in agriculture, then you know how great a human is in his decision makings. If we can mimic that with an algorithm, which is deep learning, then we are able to improve the autonomy of robots. Another thing which is now being really investigated in the Netherlands is the use of big data, and that goes to plant level, sub-plant level accuracy. So with this big data, we can improve the yield forecast of crops or fields, or we can like make some predictions regarding weather or historical data, so we can do better with more information. Eventually, we can produce better and more quality and higher food production levels with less resources, of course. Yeah, so that's interesting. So you might wonder, how are these, where does these projects come from? How are these smart farming? How is it stimulated in the Netherlands? So in the Netherlands, we have these called public-private collaborations. Maybe Ho-Jin Kan also knows about it. So these public-private collaborations are used to cross-pollinate the science, which is basically me and all my colleagues, which is the public sector, with the innovative industry, so the companies. And how is that stimulated in the Netherlands? There's a subsidy program from the Dutch government which enables
which requests 50% of the budget needs to come from industry. So if the company has a question, has a problem, then and they only have to invest 25,000 euros, for example, then the government knows kind of like, okay, there's a problem, they want to invest, so we double the budget. So from 25,000 euros, they double it with another 25,000 euros. So we go to 50,000 euros, and then basically you have more research budget to really research, but also development, and to commercialize, to lead to more commercial valuable machines. As a consequence, and that's interesting, scientists, I'm still a young scientist to be honest, but scientists like me will become a little bit more applied and also a little bit more oriented to the market. So what's there really at stake at the farmer? What's really happening at the agricultural companies in the Netherlands? We need, as scientists, we also need to know that, because we can do a lot of nice research, but if it's not applicable to farmers, then it's less applied. So as a university, we also try to enhance this application of these different science fields. Also, as a consequence, due to this collaboration, the industries will become more able to work with the universities, which leads to this cross-pollination. My concluding slides. So the presentations and the movies I showed are really applicable for, they showed open fields, flat fields, no rice production. But also these technologies can help Korean agriculture. First of all, it is a trend that's in Korea, but also in Japan, for example, that the farmers are really getting older, which basically means that there are no young people who are working in agriculture. They go to Seoul to work for the big multinationals, or they go to Busan, but they don't want to work, they want to take over the family farm. If you ask me, smart farming, first of all, with this high tech and with this robotics, also probably stimulates the interest of these young people. So with this different kind of robotics and with this different kind of AI and deep learning and big data, guys like me, young guys, are saying, oh wow, that's interesting. You can apply it to agriculture. If you ask me, this kind of technologies will also stimulate these young people to get interested in agriculture a little bit more, which probably solves also the problem that the farmers are getting older. On the other hand, if you have small and dedicated and intelligent machines that can do, for example, harvest automatically, which is a very harsh and a very physical demanding process, then also these higher age farmers, only if the machine is intuitive to control, these smart farming technologies can help even the higher aged farmers to support them in their work and to make the work less physical demanding. So that's also an interesting implication for this smart farming technologies for Korea. Another aspect of Korean farms is that on average they're, compared to Netherlands or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US or Brazil or something, they're relatively small scale. So you can see the bar chart, on average 1.5 hectares. And in the Netherlands, that's on average, it's 80 hectares. And in America, it's maybe 500 hectares. So on average, Korean farmers are small scaled. The last trends without smart farming, you saw these big machines. So for example, with the rice machines or with the grain machines, the harvesters, the combine harvesters, they're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to reach a higher efficiency. But what does it? It also has consequence. When you have a bigger machine, you have more weight to carry. So you have a lot of problems with soil compaction, which soil is basically the thing where the plants grow. And also, these machines normally getting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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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limits the small-scaled farmers to make a huge initial investment to buy this machine, because these machines are basically too big for these small-scaled farms.
If you ask me, smart farming with these small and smarter machines will get smaller. So getting smaller machines, getting more applied machines, getting more intelligent machine can also be applied to small-scale farms. Of course, robotics and smart farming technologies also require a high initial investment now. But if these machines are getting more common, then these prices will probably drop, and it's also maybe causing Korean farmers to collaborate a little bit more to buy one machine that can be used on several farms instead of one farm. And especially an interesting thing is it's not only on open field farming, but it can also be used for urban farming or for animal farming. Yeah, so I already explained it with the movie about the orchard robots. Korea is known to have a very mountainous landscape, a very hilly landscape. If you have smaller robots or collaborative robots with swarm robotics, it can also enable food production on places or mountains that are normally inaccessible by big machines or even by humans. If you have a collaboration of different field robots and an aerial robot like a drone, then we are able to collaborate in a more efficient way and maybe enable even food production on fields that were normally inaccessible to produce food. So eventually, that can even maybe lead to the next development that these difficult and these inaccessible fields can in the future maybe a little bit more used for food production, so that eventually it also increases food production. All right, that's one of the last slides I want to conclud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for your attention. And I'm happy to answer questions from the panel or from the audience. Thank you. Okay, thank you, Peter. Thank you, Peter,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So the question from the floor, the last time. Yeah, okay. next. Yeah. 우리 피터 블락의 프레젠테이션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보시면 참 인상 깊은 게 이 슬라이드에 사람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안 나오고 전부 이제 기계만 나오는데 제가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 토론자들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네덜란드는 과연 이렇게 정말 자동화되고 로봇으로 또 농약 없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농민의 아들이고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제 로망입니다. 로망인데 제가 어릴 때 옆에서 보면은 농촌 생활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농사 짓는 게 제가 보니까 저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농사는 지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농사라는 게 이 벌레들과의 전쟁, 이 잡초들과의 전쟁인데 제가 그 벌레를 잡고 이 소독을 하고 이 잡초를 김을 메고 이건 도저히 저는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저도 농사를 지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이라든지 그 기계들이 한두 번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과연 이게 한국 농업에 적용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우리 의견을 들어보고 혹시 미흡한 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우선 강호진 우리 농부관께서 주제 발표에 대한 추가 설명과 또 보완 설명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기술 체계를 과연 우리나라와 제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는데요. 우리 강 농부관님께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으로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기술 교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히 양국의 농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농무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네덜란드 대사관의 강호진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요.
그 소속은 이제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라고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우리 피터 블록 씨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네덜란드 농업 정책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지금 현재 최근 올라오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5분 안에 설명드리려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은 미래 산업입니다. 그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식량 문제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새만금이다 뭐 각종 그쪽에서 많이 참여해 봤는데 그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왜 그 낙후된 농업을 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80년대 90년대 산업화의 향수 왜 우리 지역에는 그 잘 나간다는 산업을 안 하냐.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향후에는 우리 먹거리 이 식량을 확보하는 게 향후의 과제입니다.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 그 한국이 농업이 뭐 네덜란드하고 큰 차이가 있을 거다. 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규모 카길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네덜란드도 지금 가족농입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족농. 그래서 지금도 한 3대째 농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일했던 방식이라든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다 해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을 그대로 가면서도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규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 모델이 네덜란드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면적인데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GDP의 8.3% 그리고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과 수입을 해서 남는 그 이익의 65%가 농식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상도만한 면적의 인구 2천만 밀집된 그런 상황의 가족농 수천 년간 이어온 가족농인데도 세계 2위를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발표자 같은 그런 첨단 농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네덜란드는 주변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벨기에 같은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국은 그 큰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러시아, 대만 둘러싸여 있는데 못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환경도 좋고 좋은 모델 네덜란드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반 산업은 하드웨어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 이후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드웨어는 발전을 시켰는데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인드셋, 시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일반 산업은 반도체, 휴대폰만 잘 만들면 돼요. 근데 농업은 중요한 건 농민, 정부, 연구소 이 셋이서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거기서 두 개가 부족합니다. 혁신, 협력 이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길게 얘기하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스마트팜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어떻게 된 거냐? 우선 농민들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랜드 콘솔리데이션 프로젝트라고 60년간 이어온 게 농업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가당 면적이 1.5헥타, 네덜란드는 28헥타입니다. 거기서 차이를 아셔야 돼요. 1.5헥타를 유지하면 스마트팜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정부가 작정을 하고 규모화를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고는 스마트팜이 안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팜 그냥 하자. 하드웨어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경쟁력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규모의 경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 농민이나 우리 농업계가 위기를 처하도록 좀 놔둬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제가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위기에서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 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조금을 통해서 그냥 그 수준으로 이어가게 해가지고는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곳에서 아기를 키우는 거랑 약간 너 한번 좀 살아봐라 하고 약간 돌에서 구르고 흙에서 구르게 약간은 그런 그 경쟁과 위기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네덜란드 농업 정책은
60년 당 70년 동안 조금 약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단 규모화를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위기에 노출되니까 이제 농민이라든가 업계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의 연령대도 올라가고 사람 인원수도 줄어들고 규모는 28헥타가 됐는데 그거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수단으로서 스마트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보기에는 스마트팜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과정과 그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농을 유지하고 있고 전통의 농업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통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규모는 올라갔지, 위기는 처해가지고 으쌰으쌰해가 혁신은 했지, 그리고 스마트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농민이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똑같아요. 대기업은 자체 연구소가 다 있는데 농업은 마치 중소기업 같습니다. 중소기업 같으려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주변에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부하고 연구소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이런 연구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규모화도 도와주고 위기 노출 보면서 보조금도 지금 하지만 혁신을 잘하는지 감시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농민들이 스스로 성장을 해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정부와 민간하고 연구소가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네덜란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11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은 뭐냐?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3자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는 정부용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 민간은 민간의 용어를 쓰고 있고 연구는 연구의 용어를 하겠어요. 우리 피터 블록 씨가 얘기했지만 연구 집단은 민간 농민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가가지고 저기서 하나라도 좀 받아 먹을 수 있겠다 싶게 충분한 수준에 올라가고 충분히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민간은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지. 이거 뭐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되고요. 정부는 민간하고 농민을 지원한다기보다는 농민을 믿고 그쪽으로 민간 위주의 정책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JDC하고는 이제 협력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유력한 그 일종의 첨단 농업을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라 그러죠.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농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JDC하고 협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쇼케이스로는 이제 본토에서는 여러 농민들이 각 시도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환경과 관광과 기후가 가장 좋은 제주도에서 교육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동아시아권에서 이런 첨단 농업을 배울 곳이 제주도여야 됩니다. 두 번째, 첫째 이유는 가장 중립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각 시도마다 각자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제주도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올 수 있고 일본에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적합한 위치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아직은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트레이너가 네덜란드에서 와야 되는데 제주도는 아마 와서 살 겁니다. 그래서 와서 살기 좋고 와서 있으면 그분들이 본토든 주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서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DC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다가 네덜란드식 뭐 스마트 이런 연구센터라든가 아니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여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데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우진 농무원께서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농업이 스마트하려 그러면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은 참 호주는 갈 수 없고 네덜란드가 가장 우리 적합한 모델인데 그러나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농민과 연구기관 정부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 체계가 좀 미비하다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보여주신 그 네덜란드 IT 뭐 로봇 기술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변영철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공학 이런 연구 분야로 전문가이시고 현재 정보기술연구소장 그리고 첨단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첨단 농업을 위한 ICT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변영철 교수고요. 아까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그 인공지능, 컴퓨터공학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그 베트남에서 그 스마트팜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일종의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구현도 하고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요 그 우리 그 피터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루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호주머니에 그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팜하고 어쩌면 약간 좀 비슷하게 이제 발음이 되는 이 디바이스인데요. 이 디바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 12년 전에 그 어느 애플의 그 잘 아시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쫓아가지 못한 노키아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까 금방도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규모의 경제만 믿고 이 혁신을 못했거든요. 이제 무슨 스마트폰인가? 전화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무슨 그 이걸로 갖고 무슨 메일 체크하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한다고 그래?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무시를 했었고요. 근데 삼성전자랑 구글은 열심히 따라갔죠. 뭐 카피캣이라는 말도 듣기도 했었고요. 그 결과 2010년, 2012년 정도 가면서요. 노키아는 거의 사라졌고 그 나라는 핀란드는 경제 위기를 겪게 됐고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삼성전자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조업체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업체로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스마트 패러다임의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파나소닉, 모토로라, 뭐 심지어는 IBM까지도요. 여러 가지 IT 기업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 거의 다 전멸을 했고요. IT를 하는 기업 중에 스마트 패러다임, 이를테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듣도 못한 그런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에서 뭐 거의 1,000억 조원, 그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400조라고 친다 그러면 그게 2배 넘는 그 규모로 엄청나게 급성장했거든요. 거기는 스마트 패러다임이라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0년 전의 기업하고요. 지금 기업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살아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싶은 거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구글, 애플, 물론 애플도 있었겠지만 그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탑 10 그 미래 유망성만 놓고 봤을 때 10개의 기업들은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뭐 무슨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IT 기업들이 차지했는데요. 공통되는 핵심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 물론 이제 IoT 뭐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죠. 이를테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살아남는 업체가 누굴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구글이? 아니면 애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기업을 떠나서 한 국가의 존재.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중국을 푸시하고 있죠. 그 밑바닥에는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을 뺏기지 않기 위한 굉장히 큰 노력들이 있거든요. 결국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이 바로 이런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농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영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모도 작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또 이 공감을 하는 거는 어쩌면 한국은 반도체나 TV나 가전보단도 오히려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실이 그렇고요. 10년 후, 20년 후에 그래서 농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마트 패러다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그 핵심적인 요소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IT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DC인사이트라는 그 통계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를테면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 스타트업 기업 수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 중에는 그 농업 스타트업 기업도 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쪽에 미리 그 상황을 그 이해를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를테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스마트팜 그 스타트업 유니콘 벤처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케아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로팜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미래 농업에 있어서도 이런 그 스마트 혹은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결국은 큰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금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저런 게 앞으로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여기서 언급이 조금 그 많이 안 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농업 4.0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흙 기반으로 한 농업에서 어떤 식으로 미래는 갈 수밖에 없는지 아까 그 피터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자원, 작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어떤 그런 그 식량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고 거기에는 이를테면 뭐 수직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이용한 혹은 태양열을 이용한 이게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이제 전체 공급망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블록체인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혹은 제주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과연 제주에서 이런 스마트 패러다임에 대한 그 가치 확산 내지는 가치 공유가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정부, 도 혹은 지금 뭐 JDC를 포함한 연구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이거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제주로 귀촌한 그 젊은 영농인 수가 1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농업에 대한 경쟁이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리 한국, 우리 제주도만의 레퍼런스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이탈리아, 터키, 심지어는 저 그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모델 레퍼런스를 만들고 홍보하고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겠지만 뭐 첨단 농식품 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건 이게 그 어떤 그 레퍼런스 그 자체만 놓고 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농인 주체분들하고 같이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이제 가야 될 것이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 이번 그 토론의 큰 주제지 않습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제주,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농업, 스마트팜의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병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IT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전자산업보다는 스마트 농업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까 우리 또 강 노무관님은 이게 우리 하드웨어보다는 이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참 우리도 그 뼈저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스마트팜 싱싱밸리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그 두 개를 갖다가 했는데 제주도 또 JDC, JTP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1단계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가 되었고, 사실 이제 2단계 때 우리가 제주도가 될 뻔했는데 이 농민단체, 시민단체, 일부 뭐 정치적인 이게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기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농업이라는 게, 특히 한국의 농업은 이 그런 소프트웨어, 정말 협력 이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민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빌라이즈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역할을 지금 제주도에서는 일정 부분 JDC가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 변영선 JDC 환경사업처장님을 모시고, 그러면 JDC가 이 공공 부분이 이런 걸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모빌라이즈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러고 작년에 우리가 이 스마트팜 사업을 했다가 주춤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DC 환경사업처장 변영선입니다. 오늘 아까 그 피터 블록 그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스마트팜 영농 로봇이 많이 나왔습니다. 잡초 제거 로봇, 딸기 로봇, 감귤 로봇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강호진 농무관님께서는 제주도 입지적 어떤 그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교육센터 말씀하셨고, 또 우리 변영철 교수님은 스마트폰으로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고 스마트팜 기술도 모르는데 알면은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미래농업 세션이기 때문에 미래농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존의 중노동 농업 방식에서 탈피해서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성과 소득 증대한다. 플러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가 왜 그런 지금 스마트팜이니까 ICT 농업을 왜 해야 되느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관광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 1차 산업이 12%에 달합니다. GRDP로. 그러면 약 2조가 됩니다. 17조 중에 2조가 되는데, 여기서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져야지 농민이 행복한 삶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종사자는 카지노, 면세점, 또 관광업계가 대부분 육지 또 이제 대기업들에 몰려 있는데, 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은 순수한 제주도 분들이에요. 그 소득을 만약에 1조를 올리면 50%를 올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식품 가공업입니다. 제주에 우수한 농산물은 제주에서 가공되지 못하고 육지에서 가공돼서 그 실익이 육지로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식품 가공업이나 1차 산업 비중을 높아서 제주가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미래농업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JDC가 하는 게 첨단 농식품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 3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이 1차 산업에서 6차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차는 이제 생산인데 2차는 가공, 3차는 유통, 서비스, 이렇게 이제 6초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할 게 부가가치 증대를 하고 지역 농업 활성화와 또 공공주도의 농업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JDC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유료하는 농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농업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그 강호진 농무관께서 말씀하신 첨단 농업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농촌 고령화 현상이 있는데 농가 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농 등 교육 시습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난 9월 문대림 이사장님하고 해서 네덜란드 에리스 대학과 농업교육과 임제 양성을 위해서
중요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에리스 대학과 JDC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제주 네덜란드 교육 진행 파트너십을 갖고 학위 과정을 신설해 또 외국 대학의 학위 수료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를 아시아 농업 교육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미래농업 융복합 실증 단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변영철 교수님 말씀했지만 ICT 기반으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실증 온실을 통해서 첨단 농업 기술을 만들자. 이게 중요하고요. 예전에 구자 스마트 행원리 스마트 그리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례가 있는데 그런 ICT 기술이 집약된 첨단 농업 기술을 만들어서 그런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농가에 보급하자.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 스스로는 그걸 오퍼레이트 핸들링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실증 단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피터 블럭이 말씀하신 그 최첨단 로봇이 들어오면서 어떤 관광 기능이 같이 이제 접목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그 오설록이라고는 녹차 그린티 이제 그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1,500만 명 관광객 중에 한 150만 명 10%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명 관광객 이상이 오게 되면 그 관광 수입으로 다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자라는 어떤 그 운영 방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가장 모자란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공 유통 인프라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식품 연구 개발에서 가공 유통까지 일괄 지원해서 수급 안정성을 개선하고 식품 인증센터도 만들어서 거기 통한 식품 안정성도 향상시키자. 이런 어떤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제주도 농민들은 물류 인프라도 지원되고 교육도 가능하고 실증 단지도 만들어서 R&D 연구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국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나가지 않고 생산이 아닌 생산 이후 단계인 교육과 기술 보급과 그 다음에 유통 물류를 지원하자 이런 미래 농업을 가지고 첨단 농식품 단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 단지의 관건은 농업 인프라를 만들면 향후 기존 농민들 또는 신규 농민들 어떤 실익이 돌아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추진되는 농업 관련 사업들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말씀드린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추세임을 고려할 때 JD 첨단 농식품 단지도 기획 초기부터 농민단체, 지역주민 각종 참여 실천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달부터 도의회하고 또 농민단체, 일본 농민들, 소규모 농민들까지 해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첨단 농식품 단지의 의견 수렴하고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농업은 정말로 인프라지 JDC가 어떤 수익도 얻지 않는다는 보도자를 계속 유주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될 때마다 홍보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제 JDC 첨단 농식품단을 조성하여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역 주민 농민단체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제주도의 관광 청정 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농촌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영선 환경섭처장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JDC는 첨단 농식품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런 생산보다는 교육이라든지 기술 보급, 유통 이런 부분에 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젊은 청년들을 농업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번에 좀 미흡했지만은 이제는 그 농민단체라든지 시민단체하고도 소통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정말 농민을 위한 거,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환경시스템학과의 이종원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스마트팜 설계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고 스마트팜에 적합한 온실 개발, 또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에 따른 미래 전략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은 농업에 종사하는 CEO를 양성하기 위해서 3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졸업생의 98%가 농업에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이다 보니까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 우선 저는 JDC가 농업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자체에서 저는 상당히 농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하나의 기회적인 어떤 요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어떤 JDC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장점을 농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기회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쪽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발전을 향한 어떤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미래 농업 또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발표에서 피터 블럭 이 얘기했던 농업 문제는 세계적인 어떤 문제보다 이지만도 우리 국내의 문제하고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를 본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각자의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요. 아까 강호진 농무원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갖고 지금 서로 다른 초점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농민들은 현재의 지금 어려움을 타겟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또 전문가들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미래에 뭐 5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을 하려면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 그리고 또는 뭐 정부가 되었던 JDC가 되었던 연구 단체가 되었던 간에 일단 평행적인 어떤 문제 인식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인식을 우리가 이제 밥을 비비듯이 그러게 다 엎어놓고 서로 비벼서 서로가 이제 문제 인식을 동일치 않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소통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에 처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이야기되었듯이 첫 번째가 인적 문제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떤 청년농의 어떤 감소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에 비해서 35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140명당 35세 미만의 청년농이 한 명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65세 고령자의 5명 중에 청년농이 1명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또한 90명당 1명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하고 젊은 농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 우리는 면 단위에 35세 미만 청년농이 몇 명이 있냐면 수치적으로는 0.24명입니다. 0.24명이면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면 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을 얘기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농가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 또는 과잉 생산에 대한 가격 하락들이 지금 많이 원래도 제주도 같은 양파의 어떤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생산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 그 상위 농가, 농사를 잘 짓는 농가와 짓지 못하는 농가의 작목별로는 다릅니다만은 4배에서 30배의 소득이 차이가 납니다. 경영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추를 예를 든다면 고추 생산량은 똑같은데 하위 농가와 상위 농가의 소득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면 30배가 납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4.5배가 납니다. 상추는 24배가 나고 이렇게 작목별로 감귤 같은 경우에 거의 7배가 납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에 따른 부분들이 네덜란드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네덜란드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가격 보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또 방안으로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생산성들을 평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농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래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촌 농업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현재의 농민이나 현재의 어떤 농업단체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마침 JDC에서 이러한 자리들을 만들고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넥타이 매고 온실에 논에 출근을 해서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양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는 일반 셀러니 직장 인과 똑같은 어떤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자. 그러려면 소득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노동의 강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러한 로봇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되는 이런 농업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적용되기가 아직 10년, 20년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쇼케이스 또는 모범적인 어떤 하나의 시범 형태의 어떤 데모팜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제주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미래농업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시스템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 다음에는 어떤 농업일까? 미래 농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농업일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또 똑같은 용어지만은 스마트 농업 다음에는 시스템 농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로봇과 시스템화되어서 물류 체계도 시스템화되어지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유통 구조들이 개선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지는 시스템 농업이라 본다라면 지금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문제도 있지만은 생산 그리고 선별 포장 수확 그리고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 모든 체인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지금 아주 이상적인 어떤 형태의 농업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생산단체에게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시스템화를 시켜서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형태를 좀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단체와 농민들과의 어떤 긴밀한 개방된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감귤이 계속 제주도의 주 작목으로 갈 것이냐, 감자, 무 그리고 양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제주도 농업에서 주 작목으로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후 변화가 오고 이상 기온들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작목들이 많은 변화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제주도에서 어떤 작목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해서 대체 작물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 농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지만은 JBC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도 연구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생산을 함으로써 대체 작물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생산과 연결을 시키면 저는 하나의 어떤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와 우리는 계속 마지막이라고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농업 구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는 부분들은 저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과 그러한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농업 구조에 맞는 형태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한테 맞는 규모의 경제는 저는 적은 농가들을 조직화를 통해서 대규모화 시키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 구조에 맞는 그런 벤치마킹 요소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플로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좋은 제언이라도 있으시면은 플로에서 한 2번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 내용에 대해서라도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우리 제주농업, 한국농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어떤 제언이라도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발표자나 토론자 중에서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2분 남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를 포커스 맞추는데 지금 스마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향은 지금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온실을 짓는 사람을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자로 유리를 잘라다가 이제 알루미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요즘은
그 스마트팜 온실을 지는 사람을 이제 기후 관리자라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주가 더운 데라고 제주도에서 맨 똑같은 작물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뭐 이제 그걸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밀폐용 온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전기로 에어 컨디션을 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열 교환을 하면서 더 이상은 에어 컨디셔닝 없이도 뭐 20도 정도로 한여름에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 더운 아열대 제주, 더 더워질지도 모르는 제주도에서도 서늘한 상추와 딸기와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더 이상 기후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 수준까지 왔어요. 그게 불과 5년 만에 지금 네덜란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에 저촉을 안 받는. 그래서 이제 기후에 맞는 농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에서 탈피된 이제 그 내부에서 온도 컨트롤이 되는 작물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제주도에 있는 이제 1세 농업에서 2세 농업으로 갈 때 기본적으로 그 이제 과수원이나 그런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첨단하면서 넥타이 아까 매시고 한댔죠. 넥타이 메고 들어가는 걸 하려면 작물도 고부가가치로 바꿔야 되고 그 고부가가치를 하는 데서 맨날 토마토냐 파프리카냐 이 소리 하시는데 그거가 제주도에서도 가능합니다. 큰 에너지 비용 없이. 그렇게 됨으로써 2세가 이어받으면서 작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토에서 가져오는 작물도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자체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2세, 3세까지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후의 한계는 벗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발표자, 토론자들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기에 처한 우리 제주 농업,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이 좋은 제언이 되고 이걸 그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소개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마지막 세션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장중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